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키노트 함께 공부할 김문성입니다. 자, 첫 번째는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생명보험 역사를 보실 때 일단 시대를 좀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고대, 중세, 그리고 근대 이렇게 크게 구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에라노이와 콜레기아가 고대 시대의 생명보험과 유사한 대표적인 제도에 해당된다를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에라노이는 종교적 공제단체, 콜레기아는 상호 부조조합이었다는 것을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콜레기아가 종교적 공제단체다라고 연결해서 지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걸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세시대에는 대표적인 것이 길드, 그리고 톤틴연금, 그리고 파스칼 헨리의 생존율 사망표 작성. 자, 요게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전부입니다. 길드는 동업자 간의 상호 부조 조합입니다. 그래서 선박 화물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을 하거나 구성원이 사망, 화재 등의 재해를 구제를 해주는 제도가 길드였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대표적인 오늘날의 생명보험과 유사한 제도, 길드. 두 번째, 톤틴연금입니다. 자, 이탈리아 사람이죠. 톤티에 의해서 자, 국고의 유휴 자금을 융자해주는 자에게 원리금을 대신 종신 지급하는 제도로 도입된 것이 바로 톤틴연금입니다. 그래서 톤틴연금은 종신연금과 유사한 제도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파스칼, 영국의 헨리는 누가 생존율, 누가 사망표를 작성을 했느냐. 생파, 사망할래.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이냐. 이름, 에퀴타블 생명보험회사 1762년. 요거 꼭 여러분께서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1870년에는 영국에서 생명보험 주식회사법이 최초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정을 찾아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12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 체계를 갖춘 펜실베니아 생명보험 회사가 설립되었다. 요거 틀렸죠, 그죠? 세계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 체계를 갖춘 생명보험 회사는 영국의 에퀴타블 생명보험 회사입니다. 요거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7세기 말 이탈리아의 톤티가 톤틴연금이죠. 이름 비슷하죠? 예, 사람의 생존율을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존율은 파스칼이 생존율을 연구를 했습니다. 세 번째, 로마 제정시대에 조직된 에라노이는 종교적 단체였죠. 상호 부조조합이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생명보험의 운용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이 운용자산 비중입니다. 비중. 자, 생명보험에서 운용자산을 자, 어디에 제일 많이 투자하느냐? 유가증권에 가장 많이 투자합니다. 유가증권이라 하면 주식, 국공채, 채권, 회사채, 수익증권 등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가 대출채권, 그 다음에 현금과 예치금, 부동산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운용자산의 비중, 자, 어디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느냐? 바로 유가증권이다. 유가증권이 60.8% 정도 차지를 하네요. 제일 많다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순서 출제됩니다. 생명보험 자산의 특징은 자, 생명보험 계약 자체가 장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탁재산적인 성격, 장기자금의 성격, 그 다음에 소액의 개인 계약자들이 여러 명이 납입을 하는 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운용자산은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언제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과 예치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아닙니다. 현금과 예치금을 확보를 해야 되긴 하지만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유가증권이죠. 두 번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닙니다. 역시 유가증권이 가장 비중이 높고요. 부동산은 가장 비중이 낮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생명보험 계약의 특징이죠. 그래서 공공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인구 구조,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숫자를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7%, 14%, 20%입니다. 자, 이게 어떤 비율을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65세, 60세로 바뀌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가 자, 7%를 넘어가게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는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14%가 넘어가게 되면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7년에 이미 우리는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도에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가 20%가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간단한 내용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7, 14, 24%의 비율을 가지고 고령화 사회냐 고령 사회냐 초고령 사회냐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고 인구 구조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자, 노인 부양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즉 이제 자식들이 노부모를 부양을 해야 되는 책임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공적 사회보장, 즉 국가에서 이 노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보장에 대한 지출 부담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함정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정입니다. 자,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늘어나고 있죠. 자, 늘어나고 있다면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노인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양 부담은 점점 노인 비중이 늘어나는데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어가게 되면 7, 14, 20%였죠. 그죠? 20%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하지 않고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구 구조 변화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뭐가 핵심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생명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급속한 고령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죠. 예, 여기에 따라서 불안한 노후 보장 체계. 자,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질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이 준비해야 될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에 아직도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노후 시기가 되게 되면 자, 65세 이후에 생애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게 됩니다. 당연히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65세 이상 노인 인구 90%가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노인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의식은 점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희박해집니다. 개인의 준비, 그 다음에 자녀의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그걸 대체해서 생명보험이 더 필요해지는 이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와 성인병 증가. 예, 그래서 새로운 서구 양식의 문화가 자꾸 점점 도입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성인병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의료비 지출 더 많아지죠. 이 보장을 생명보험이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핵가족화, 예, 1인 가구 증가, 그죠?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세대로 이어진 2세대 정도의 구성된 가족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노후, 자기 보장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자기 책임주의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생명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65세 이상의 대부분 노인들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지가 않다가 아니고 90% 이상이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의식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희박해지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만 끝을 바꿔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에 속하는데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께서 유의를 좀 해주시고요. 재무설계의 필요성 3가지. 자, 생애 만족 극대화. 2번째, 미래 리스크 대비. 3번째,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 제목 위주로 일단 먼저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생애 소비 만족 극대화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의 흐름과 소비 지출의 흐름은 생애 주기에 걸쳐 일치하지 않습니다. 불일치합니다. 자, 주기를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자,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소득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지출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소득보다는 즉 20대 은퇴 이후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 적자 상태가 되게 됩니다. 한참 소득이 많아지는 40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더 많죠. 잉여가 발생합니다. 이 잉여를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시기로 어떻게 잘 이전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이 바로 재무설계의 중요한 필요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불일치 꼭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째, 물가 상승, 실업, 질병, 장수라고 하는 누구나 다 맞이할 수 있는 미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재무설계의 필요성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3번째, 가계금융자산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체 가계자산 비중 대비 금융자산이 좀 비중이 낮은 편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가계금융자산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융상품은 갈수록 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설계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 여러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는 좀 낮은 편이죠.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낮기 때문에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2번째,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가 대폭 늘었죠. 그래서 개인이 다 선택하기에는 전문 지식이 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재무설계를 해야 된다. 그 필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번째, 소득의 흐름과 소비 지출의 흐름은 서로 적자 상태, 잉여 상태 시기가 다르죠. 그래서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일치하기 때문에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생명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수의 법칙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주사위. 그죠? 주사위 한 번 딱 던졌다. 그러면 6, 1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한 10번 정도 던져가지고는 6이 10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00번 던지게 되면 거의 6분의 1 수준으로 근접한다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관찰 횟수를 늘려서 일정한 발생 확률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다. 즉 보험단체의 가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단체의 안정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수의 법칙은 생명보험 상품을 설계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표는 연령별 생사와 관련된 통계, 생사에 관련된 통계를 의미합니다. 자, 시험 문제 요거 한 번씩 나오는데요. 사망률은 1년간 사망자 수 나누기 연초의 생존자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특정한 연령대의 사람이 얼마나 사망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죠. 자,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로 나눠집니다. 국민생명표는 국가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통계. 반면에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의 가입자의 실제 사망 통계치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 경험생명표입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는 국민생명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생명표를 사용합니다. 현재까지 현재는 현재까지 계속 여러 번 바뀌어 왔겠죠. 그죠? 계속 바뀌었으니까 현재는 2019년부터 제9회 이게 중요합니다. 제9회 경험생명표를 표준 위험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수지상등의 원칙 보겠습니다. 자, 수지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수익과 지출이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납입받는 보험료 총액이 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지출은 뭡니까? 지급하는 보험금,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경비들을 합친 것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 지출과 수입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순보험료는 이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에서는 소수의 가입자로 구성된 서로 다른 성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단체가 존재해야만, 벌써 여기서부터 틀렸죠, 그죠? 예, 소수의 가입자. 발생 확률을 구하려고 그러면 횟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수의 가입자로 구성된 서로 다른이 아니고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단체가 존재를 해야 그 단체의 안정성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 계약 관계자 및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약 관계자입니다. 계약 관계자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자, 두 번째는 피보험자, 세 번째는 수익자, 마지막으로 보험회사,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시험 문제는 다음 중 계약 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선 이 네 가지를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계약자입니다. 이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하는 사람,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른 자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계약자는 1인이든 2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만 19세 미만자도 계약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19세가 아니라 만 18세 이렇게 틀리게 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만 19세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험사고라 하면 뭐 생존, 사망, 질병 다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타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뭐 남편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자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타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타인, 피보험자가 되는 타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익자입니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해서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계약자가 수익자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수익자는 계약자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자도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 점, 예, 계약자도 피보험자, 수익자도 다 1인이든 2인이든 숫자는 상관이 없다는 점은 동일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누구에게?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험회사인데 아무나 보험회사를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냐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사업 허가를 받아야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계약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사고. 자, 보험사고는 뭐냐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죠. 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해놓은 사고를 우리가 보험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이 되는 사고를 보험사고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보험기간입니다. 보험기간은 보험회사가 위험을, 아니 책임을 지는, 보장을 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보험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장을 계약자가 받는 기간이겠죠. 그죠?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장을 받는 기간. 그래서 위험기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책임기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보장기간이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기간, 책임기간 꼭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험료 납입 기간입니다. 계약을 맺었으니까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겠죠. 누가 납입합니까? 계약자가 납입을 합니다. 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보험기간, 즉 보장을 받는 기간과 납입하는 기간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보죠.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평생 종신토로 보장을 받는 보험기간이 종신이죠. 하지만 납입기간은 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보험기간보다 납입기간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짧은 경우가 실은 많죠. 그래서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보험금액입니다. 보험금액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 반대로 수익자가 지급받는 금액을, 보장받는 금액을 우리가 보험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죠. 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급부로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자,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불을 해야 되는 금액을 우리가 보험료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약 내용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함정을 찾아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자는, 보험계약자는 무조건 피보험자라야 된다. 이거 무조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우리 금방 배웠죠? 예, 무조건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을 수도 있고 타인을 피보험자로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자, 보험 수익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자로부터 지정을 받았죠. 보험금을 청구, 수령할 수 있는 권한, 권리를 계약자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시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함정 유익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산출 방법이죠. 자, 보험료 산출 방법은 3이원 방식이냐 아니면 현금 흐름 방식이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과거에는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즉 3이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 가지. 이 세 가지 이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3이원 방식입니다.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현금 흐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 방식은 3이원 방식, 이 세 가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플러스 다양한 가격 요소인 계약 유지율, 판매량, 투자 수익률을 다 같이 반영을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이원 방식은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을 적용하는 반면에 현금 흐름 방식은 회사별 최적 가정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회사별 최적 가정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금 흐름 방식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현금 흐름 방식을 통해서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의 자율성, 소비자는 선택의 폭 확대, 정교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청약철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철회는 뭔지 다 아시죠? 그죠? 청약을 했다가 철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능 기간이 있습니다. 자, 청약철회 가능한 기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기간 내라도 청약 철회가 아예 불가능한 계약이 있습니다. 같이 이것부터 살펴보죠. 자,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 체결한 계약. 자, 전문보험계약자 어떤 사람들이죠? 예,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장법인, 단체보험계약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전문보험계약자. 어느 정도 이 상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청약 철회가 아예 안 됩니다. 자, 두 가지 우선 살펴보고요. 자, 청약을 철회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되겠죠. 자, 청약 철회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계약자가 신청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약자가 계약을 했다가 철회를 자기 스스로 했으니까 기납입 보험료만 3일 이내에 반환을 하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3일 이내에 반환을 못하고 지연이 됐다. 그럼 이건 보험회사 책임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기납입 보험료에다가
지연된 기간만큼 시간만큼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페널티를 더해서 지급을 하게 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아야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증권을 받지 않아도요. 청약한 날 당일날 청약 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을 받는 거와 청약 철회는 서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는 청약을 받고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승낙된 것으로 보죠. 거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회사의 약관교부, 설명 의무는 보험회사의 의무죠. 그죠? 보험회사가 약관교부나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자는 이 계약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취소 사유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약관 미전달, 약관 반드시 계약자에게 전달하게 돼 있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자는 이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도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죠. 자,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취소를 하게 되면 반환 금액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때 항상 뭘 생각하시냐면 이게 누구의 잘못이지? 자, 누가 위반했습니까? 보험회사가 위반했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돌려줄 때 항상 페널티를 더해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기납입보험료 플러스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약자에게 돌려준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이건 보험회사의 의무입니다. 약관의 교부 전달한다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는 보험회사의 의무인데 문제는 개개의 수많은 계약자를 다 만나서 보험회사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가 대신합니다. 누가 대신하냐면 모집 종사자,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이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약관 전달,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대신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위반을 했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일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고 기납입보험료 플러스 페널티에 대한 이자 부분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무, 보험금 지급 의무 보겠습니다. 자, 보험회사는 당연히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 사유. 자, 지급 사유 한번 보겠습니다. 중도 보험금 어떤 겁니까? 보험기간 중에 특정 시점에 생존해 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이죠. 만기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기간 만기 때까지 생존해 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 입원했을 때 지급하는 입원 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즉 보험사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정상적인 보험사고로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부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여러분께서 잘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정을 찾아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인의 보험 수익자가 2명이네요. 그죠? 자, 이 2명 중에 1명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쳤습니다. 일단 보험사고로 발생했는데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쳤으니까 이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한 사람 1인의 수익자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한 사람은 자기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거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나머지 1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주요 의무 중에서 중요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에 계약자는 반드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누구냐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계약전 알릴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일부러 아니면 중요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만약에 위반했다, 안 알렸다 이거죠, 속였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장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높인다든지 가입 금액을 줄인다든지 보장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을 보험회사는 지급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 이것이 문제 자주 나옵니다. 뭐냐? 자, 계약자가 중요한 계약전 알릴 의무 상황을 위반했다라는 사실을 회사가 알았어요. 알았으면 1개월 이내에 해지를 하든지 보장 제한을 해야 되는데 1개월 지나버렸습니다. 그 해지 못합니다. 1개월. 두 번째,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부러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을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거 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개월, 2년, 3년 1, 2, 3죠. 이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정이 뭔지 찾아보자. 회사가 계약 당시에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 당시에 이미 알고도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알았다면 그때 해지를 했었어야 되죠. 두 번째, 회사가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해지했으니까 당연히 해지 환급금을 지급해야지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잘 여러분께서 구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할 수 있죠, 그죠? 효력 회복 제도라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종전에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자, 해지된 것을 다시 종전의 어떤 효력을 가진 형태로 다시 되돌려주는 거, 효력을 회복시키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 계약이나 부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해지 환급금을 이미 수령했다. 그럼 부활이 안 됩니다.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아야 되는 상태에서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췄을 때 부활이 신청이 가능하다. 회사가 이렇게 부활 오케이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자는 연체보험료와 이자 평균 공시율의 플러스 1% 범위 내에서 이자가 산정이 됩니다. 이것을 다 납입을 했을 때 보험계약은 부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계약이 취소 및 해지된 경우에 부활이 가능하다. 자, 부활이 가능할 때는 요건이 있었죠. 예, 보험료를 납입이 연체가 돼서 해지가 돼야 되고요.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계약은 굉장히 장기입니다. 그죠? 장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약자에게 무슨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장기적으로 잘 유지를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계약 내용의 일부 변경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변경이 가능한지, 어떤 부분이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지, 자, 이 두 가지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변경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입 금액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계약자, 수익자 다 변경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변경이 안 되는 거 뭐냐? 피보험자는 절대 변경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가능한 거, 변경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를 우선 여러분께서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험 종목의 변경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일 때 보험 종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요건이죠. 요건. 여러분께서 꼭 1년입니다. 1년. 요거 꼭 여러분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입 금액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늘리거나 그죠? 줄이거나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이때 감액 줄였다 이거죠. 처음에 사망보장금을 1억 했는데 5천만 원을 줄였다 이거죠. 이걸 감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감액 줄였을 때는 줄인 부분을 해지로 처리합니다. 해지. 이 부분 시험 자주 출제가 됩니다. 해지로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1억 원이 5천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지로 처리를 하고 해지가 되었으니까 이 5천만 원 해지된 만큼 해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까지 여러분께서 이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입니다. 계약자 변경 가능합니다. 두 번째, 수익자 변경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보험 종목, 가입금액, 계약자 변경은 모두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해요. 승낙이. 근데 변경이 가능한 것 중에 유일하게 수익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변경이 가능한 거, 변경이 불가능한 거. 변경이 가능한 것 중에서도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거. 이걸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중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는 변경사항은 무엇입니까? 를 해서 보험 수익자의 변경.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중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뭐냐? 피보험자는 절대 변경이 안 된다.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고 함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자 변경 시 딱 수익자 변경으로 요거 승낙이 필요 없다. 보험금 지급 발생 사유 이전에 보험회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건 승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함정입니다. 두 번째, 보험 종목 변경 가능하다 그랬죠. 새로운 계약 체결에 해당하므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종목 변경 가능하다고 분명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피보험자 변경 시에 보험 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애초부터 변경이 불가능한 거, 대표적인 거 딱 하나. 예, 피보험자 변경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의를 얻고 얻지 않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보험 가입 금액 변경할 수 있다죠. 예, 가입 금액 줄일 수 있다, 늘릴 수 있다. 예, 줄인 것은 감액은 해지된 것으로 처리를 하고 해지된 부분만큼은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한다. 기억나시죠? 약관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관 그럼 보험약관이죠. 그죠? 보험약관을 누가 작성합니까? 계약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당연히 도덕적인 얘기죠. 두 번째, 계약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예, 약관 자체가 보험회사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실은 계약자의 이익이 등한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해석에 있어서 강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 보호 측면이죠. 네 번째,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느냐면 계약자, 작성자가 아닙니다. 보험회사도 아닙니다.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라는 원칙을 약관의 해석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안내 자료와 약관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약관에 의해서 약관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상위 개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혼돈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을 작성한 회사에 유리하면 안 되겠죠.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세 번째,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확대하여 해석하면 안 되죠. 그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언더라이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라이팅은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심사를 해서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되겠죠. 할증한다든지 보험료 아니면 뭐 특정 부분의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가입 조건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언더라이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언더라이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역선택 가능성 차단입니다. 역선택 가능성 차단. 자, 이 표현도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일종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청약서상에 계약장 알릴 의무 사항이 있었죠. 그죠? 그때 자기가 혈압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고혈압 환자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위험도가 높은 피보험자가 위험도가 낮은 위험 집단으로 분류가 되어서 보험료를 싸게 내게 된다든지 아니면 가입 조건 등에서 거절이 될 수도 있는데 계약이 성립이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태들을 막기 위해서 심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 간의 공평성 유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선의의 계약자, 사실대로 알린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언더라이팅입니다. 이 언더라이팅은 4가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자, 1차, 2차, 3차, 4차 요걸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보험자 계약자를 최초 1차로 제일 먼저 만나는 모집 조직에 의해서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1차 언더라이팅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진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적 진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청약서상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상황과 건강진단서와 같은 이 상황들을 종합을 해서 언더라이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언더라이터에 의해서 언더라이팅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세 번째 절차입니다. 마지막이 계약 적부 확인인데요. 이 경우는 언더라이터가 심사를 했는데 본인이 판단하기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해서 계약 적부 확인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마지막 4차 선택이 되겠습니다. 언더라이팅 시에는 크게 4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자, 환경적 언더라이팅, 두 번째 신체적 언더라이팅, 도덕적 언더라이팅, 재정적 언더라이팅. 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실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막상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주, 피보험자의 가지는 직업, 음주 흡연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의 환경적인 내용들이겠죠. 그죠? 신체적 언더라이팅은 연령, 성별, 과거 병력과 같은 것이 바로 신체적 언더라이팅의 고려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내버리면 이게 환경적인 언더라이팅 내용인지 신체적 언더라이팅의 내용인지가 실은 좀 혼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잘 구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적 언더라이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체결을 했다. 일종의 좀 사행계약성의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뭐 소득 수준과 같은 것을 체크하는 것을 우리가 재정적 언더라이팅이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의 공평성을 위하여 피보험자의 위험과는 상관이 없이 보험료를 동일하게 한다. 자, 보험료를 동일하게 책정하는 게 공평성을 위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위험의 분류, 위험 집단에 맞춘 높은 위험 집단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위험이 낮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낮게 받아야 되는 게 그게 공평성이죠. 그죠?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험사고조사. 보험사고조사는 언더라이팅 역할이 아니라 클레임이죠. 클레임의 업무 내용입니다. 보험사고 조사는 대표적인 언더라이팅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클레임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두시고요. 이 지문도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표준체, 우량체, 표준 미달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라이팅의 기준이죠. 우리나라의 언더라이팅의 기준은 표준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체보다 위험이 낮은 경우는 우리가 우량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위험이 낮은 경우니까 우량체죠. 이걸 바꿔서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경우는 우리가 표준
미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도 바꿔서 자주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잘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위험이 낮은 거죠. 우량채는. 위험이 낮았을 경우에는 우량채 할인 특약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할인을 해줍니다. 우대를 해주는 거죠. 반면에 위험이 더 높은 거죠. 표준 미달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형태로 보험을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 할증. 보험료를 더 비싸게 받는 거죠. 두 번째, 부담보. 특정 질병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해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장 관련돼서는 보장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특정 부위를, 특정 질병을 뭐 고혈압에 관련된 부분은 보장해서 제외하겠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질병, 신체 부위를 보장해서 제외하는 것을 부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보험금 삭감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정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장하지 않겠다. 아니면 일정 비율을 줄여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험금 삭감입니다. 살펴보죠. 일정 기간 내에 보험사고 발생 시에 미리 정해진 비율입니다. 미리 정해놓는 거죠. 인수할 때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을 하는 방법이 보험금 삭감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 표준채, 우량채, 표준 미달채에 대한 언더라이팅 기준, 인수 형태 살펴봤습니다. 클레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레임은 보험금 청구, 지급, 사고조사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업무를 뜻합니다. 언더라이팅과 계속 비교해서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죠. 자, 클레임 업무의 종류는 보험금 청구 접수, 사고조사, 조사건 심사, 수익자 확정, 보험금 지급 업무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언더라이팅과 비교를 해서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클레임 업무를 잘못 처리를 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잘못 지급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회사의 경영수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보험금 잘못돼서 안 나가야 되는데 보험금이, 거액의 보험금이 만약에 지급되었다면 다수의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의 선의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점. 자, 이 지문도 시험 문제에 한 번씩 언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유의 있게 봐주시고요. 이 클레임 담당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충분한 조사 경험, 상당한 조사 기법, 약관 보험 관련 법 규정을 해석 적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상당한 지식, 의학 지식까지도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상당한, 기본적인 아닙니다.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클레임 담당자의 요건이다라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정을 찾아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레임 업무가 잘못 처리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이 많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안 나가야 될 게 나가버린 거죠. 회사 경영에, 수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 보험금 한도 결정은 클레임의 중요한 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한도 결정, 보험료 결정 다 언더라이팅 기능이다 라는 점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3대 기본 지킴이 많이 들어보셨죠?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기본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관 교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본인에게 해야 됩니다. 계약자 본인. 두 번째, 중요한 내용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청약서 사본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왜? 청약서 사본을 전달을 해야 계약자가 자기의 계약 내용, 계약 관계자, 계약자의 고지 의무 대상, 계약자 알릴 의무 대상이죠. 그 다음에 자필 서명 등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본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필 서명 반드시 안내해야 되고 반드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자필 서명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의무사항을 우리가 보험 설계사의 3대 기본 지키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3대 기본 지키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냐? 자, 설계사가 잘못한 거죠. 그죠? 예, 잘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당연히 납입한 보험료 다 받죠. 그죠? 더군다나 계약자 잘못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취소하기 전 기간 동안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페널티를 더해서 반환을 받게 됩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경우 편의를 위해 직계가족이 서명하도록 한다. 무조건 본인입니다. 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3대 기본 지키기를 위반했을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고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뀌어서 숫자가 바뀌는 부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설계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설계사의 자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관련 법규, 윤리, 준수. 당연하죠. 예, 당연히 관련 법규를 잘 준수를 해야 됩니다.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할 경우에 명문화된 법규를 지켜야 하는 것은 최소한 기본이죠. 최소한 기본이죠. 특히 계약자는 약관의 내용보다는 보험 설계사의 내용을 설명 내용을 더 신뢰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사의 관련 법규, 윤리 준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 설계사로서의 사명감이 있고요. 전문성 개발이 있는데 이 내용이 바뀌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가족 구성원 전체에 보장 설계를 제안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설계사로서 계약자, 가족 전체의 어떤 보장 설계를 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직업적 사명감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해 주시고요. 전문성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꼭 보험과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보험과 관련된 세무, 부동산, 투자 상품 뭐 이렇게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의 전문 지식을 다양하게 고르게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 개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요. 이게 사명감에 관련된 거냐, 전문성 개발에 관련된 거냐, 아니면 윤리 준수와 관련된 거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서 함정을 찾아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 지식이 필요 없는 펀드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야 된다. 이거 참 좀 웃기는 질문인데요. 펀드 자체는 일단 관련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죠? 예, 충분히 자기가 전문성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보험설계사는 승환 계약이 금지되어 있지만 고객의 진정한 필요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죠. 반드시 보험증권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 안내 확인서에 비교 안내했다는 거죠. 비교 안내 확인서에 반드시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보험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사기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연성 사기냐, 경성 사기냐. 자,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 주시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보험 사고를 과장. 보험사 있긴 있었는데 과장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인식을 하는 것이 연성 사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 조금 다쳤는데 팔 전체가 뭐 아프다고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연성 사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성 사기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뭐 이제 책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뭐 절단을 한다든지 자기한테 뭐 이게 가해를 입혀가지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좀 악의적이죠. 그죠? 최근에는 연성사기보다는 경성사기가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연성사기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인식이 되지만 경성사기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으로 살펴보게 되면 형법상, 민법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보험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보험범죄가 형법 사기죄에 해당되는 이제 벌을 받았는데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상습범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가능하고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범죄는 여러 가지 사회적 피해를 일으킵니다. 이 5가지 다음 중 보험범죄의 사회적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이해는 갑니다.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보험금을 안 받아가야 될 사람이 받아간다든지 보험금을 조금 받아가야 될 사람이 많이 받아가야 되니까 그럼 그 금액을 채워주는 것은 결국 누구냐? 선의의 피해자가 보험료를 더 내야 되겠죠. 부당하게 인상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사회적 병리 현상을 가중시킵니다. 보험범죄, 이렇게 하면 쉽게 돈 버네. 모방 가능성도 증대합니다. 야, 이거 보험 이거 들어봐야 남 좋은 일만 시켜주네. 산업의 이미지 악화를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뭐냐면 공보험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공보험료의 상승까지도 초래를 한다라고 하는 이 5가지 사회적 피해 반드시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 그 다음에 생명보험과 관련된 유관 기관들의 보험범죄 방지 활동이 6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시험 문제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딱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검찰입니다. 검찰은 정부 합동 보험범죄 대책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그 다음에 보험감독원에서는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그 다음에 보험감독원과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기 특별조사반 SIU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적 체계까지도 다 마련이 법적 근거, 처벌의 법적 근거까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이 검찰의 정부합동보험범죄 대책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이 실은 고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검찰, 경찰청 다 대책반이라든지 협의회 운영할 수 있죠. 근데 보험사기 특별조사반 그러면 이게 보험회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검찰이나 경찰청 아니면 감독원으로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SIU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은 보험회사가 운영한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꼭 구별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함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성사기는 보험금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하지 않는 것은 연성사기입니다. 두 번째,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죠. 그래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이 되어 처벌의 규정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이게 함정이네요. 세 번째, 보험범죄의 증가는 건강보험 등 공보험에도 영향을 미쳐서 공보험료도 상승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경찰청에서는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특별조사반 SIU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야 맞겠죠. 마지막,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일반 범죄에 비해서 모방범죄에 의한 파급 효과가 적은 것이 크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모방범죄에 의한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 내용이 적지는 않은데요. 시험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것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자살 예방을 전담하는 곳이 3군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중앙자살예방센터, 두 번째 중앙심리부검센터, 세 번째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자, 그래서 딱 구별을 하셔서요. 어떤 활동들이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느냐, 심리부검센터에서 하느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하느냐, 이것만 딱 구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정부 차원, 국가 차원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심리부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심리부검센터는 둘 다 실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 19개 회사가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살예방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 게이트키퍼 양성,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보고 듣고 말하기, 그 다음에 게이트키퍼, 이거 꼭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는 자살 사망자의 사망 원인 분석하고요. 유족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는 보고 듣고 말하기 게이트키퍼 양성, 그다음에 한강 교량의 생명의 전화 설치 이런 구체적인 활동은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는 어떤 거 하느냐? 요거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농약 보관함 보관, SOS 생명의 전화, 그 다음에 자살위험군 지원, 청소년 자살 예방. 자, 이 각각의 활동들이 어떤 기관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빠르게 인지하기 위해서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는 것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아니죠. 얘는 정부 차원에서 게이트키퍼를 보고 듣고 말하기와 함께 양성을 합니다. 두 번째,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는 한강교량의 SOS 생명의 전화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자살 예방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한국형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를 개발 보급하였다. 이거 아니죠, 그죠? 보고 듣고 말하기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자살 예방 사업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